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혜정 활동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이혜정 활동가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으며 한국하천관리 및 물 공급 체계 현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텐데요. 역시 지금 채팅으로 올려드린 패들렛에 접속하셔서 활동가님께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혜정 활동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의 하천 관리와 물 공급 체계 현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김정규 교수님께서 한국의 하천 SDG 6과 그리고 목조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분들과 함께 이 자리 SDG 유스 아카데미 썸머스쿨에서 발표를 맡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기기라는 활동에서 청년 활동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에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강연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SDG 6, 그 중에서도 저희가 2023년 시민사회 보고서에서 다룬 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것의 글로벌 이행 현황과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기과 한국환경운동연합이 2023년에 작성한 시민사회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SDGs 3과 5와 관련된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SDG 6의 4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수도 사업의 문제, 즉 유수율과 누수율의 문제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저희의 이야기와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몸은 다들 아시다시피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들은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을 섭취함으로써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체온을 조절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면 물을 통한 질병의 확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물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고요. 물의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 6번은 이처럼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행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위생과 더불어 물 관련 유역의 생태계 안정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물의 중요성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DG 6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모두가 적정 가격의 안전한 식수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아, 여성, 그리고 취약 계층의 필요를 고려해서 적절하고 공평하게 위생시설에 접근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염원 감소,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를 최소화하는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부분에서 용수의 효율을 증대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수 추출과 공급을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국경 간의 협력을 통해서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인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산이나 숲, 습지, 강, 지하수층 등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곱 번째에서는 2030년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물과 위생과 관련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국제 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6-B에서는요, 지역 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DG 6은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물과 위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행 현황을 다음처럼 표시해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들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 26%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의 사람들은 대략 20억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마찬가지로 46%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관리에 있어서는 전 세계 수역의 약 60%가 좋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행률보다 2배 빠르게 증가가 필요합니다. 물 생태계에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경향을 나타내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기는 하나 자연습지 면적이 네. 자연습지 면적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80%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이 인위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ODA에 대해서 아까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물과 위생 분야에 투입된 공적 개발 원조인 ODA가 87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서 27억 달러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 시점에서는 세부 목표에 대해서 한정된 지원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용수 수요량, 도시에서 필요한 물의 양이 2050년도까지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도시들에서는 농업 용수를 도시 용수로 끌어와서 분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고 있는 도시의 용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요. 농업과 농촌 지역에서는 관계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감소하면서 식량 안보가 저하되고 농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 세계 25%의 경작지가 물 부족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금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심각하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곤 하는데요. 이처럼 2050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GDP의 6%에 달하는 비용을 물 부족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홍수나 가뭄 등에 의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 약 20년간의 세월 동안 홍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6,500억 달러 정도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수는 약 16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가뭄에 의한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가뭄은 1,300억 US달러의 손실과 14억만 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물 관리와 생태계 보존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글로벌 SDGs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보안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인데요. 이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KSDGs를 살펴보면 국가 지속가능 목표의 세부 목표 3, 4, 5를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에서는 수질오염 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해서 수질 개선을 담보한다. 이 수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4에서는 물 공급 안정성 동료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5번째는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수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한다든지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물 관리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한다든지 이외에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세부 목표 3, 4, 5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각 목표들에 대한 정책 과제를 나타내는데요. 세부 목표 6-3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오염원 억제와 수질오염 관리 고도화를 위해서 유역의 물 수면율과 TOC를 기준으로 한 수질 목표 기준 달성,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를 지표망으로 삼아 꾸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에서는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상수도 누수율 개선과 물 부족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물 순환 정책화 등을 목표 과제로 삼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2040년도까지 누수율의 목표를 10.8%에서 8%로 줄이고 물 순환에 대한 정책 강화를 꾸준히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 상수도 자감률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소 재이용률을 현행 15.5%에서 25%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에서는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다양성을 위해서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식 및 소변 환경 평가 지수, 어류 경강성 평가 지수, 습지와 습지보호 지역의 면적의 증감을 지표로 삼아서 전체 평균 B등급 이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목표들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 데에는 이러한 목표들이 2040년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2022년 발간된 국가 지속가능 보고서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을 기준으로 5년간의 통계를 이용하여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해 보았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은 기준으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결과를 맑거나 흐림, 내우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맑음의 경우는요,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분석해 보았더니 204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을 하겠구나 라고 판단한 경우이고요.
맑거나 흐림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국가의 지속 가능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으나 현재 추세로서는 2040년도에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흐림의 경우에는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이 정체되어 있고 내용은 역행하고 있다,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알아보실 수 쉽게 아이콘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았는데요. 맨 처음에는 태양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맑음을 나타내는 오염물질 관리 파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보급 관련된 지표나 신규 오염물질 관리 항목 수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누수율은 맑거나 흐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2040년 목표인 8%에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소 재이용률과 습지 보호 지역 면적은 흐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요. 지난 10년 동안은 개선이 되고 있어 왔었는데요. 최근 5년간은 13에서 15% 부근에서 정체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습지와 습지 보호 면적인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는 있었지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상수도 자급률과 서식 수변 환경 평가 지수는 뇌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방 상수도 자급률은 매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서식 수변 환경 어류 건강성 평가 지수 또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제가 아까 관심을 가졌던 세부 목표 3, 4, 5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목표 3,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누수율과 지방 상수도 자급률, 하수처리소 재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세부 목표 6-4와 관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세부 목표 6-5는 다음과 같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페이지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본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요. 먼저 수질 오염과 관련된 지표인 세부목표 6-3과 관련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의 발생 때문에 필터 샤워기가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대청호에서 장마 쓰레기 1,200톤이 나왔다. 이에 따른 수질 오염이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부산에서 낙동강 남조류가 증식하여서 녹조 문제이지요. 이에 따라서 흙이나 곰팡이 냄새, 이치가 발생했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낙동강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요. 낙동강에서 미량오염 물질이 182종 검출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먹는 물 기준 이내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6-4. 물 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부분으로는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관망정비 공사를 착수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주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설을 냈습니다. 전국 최하위 상수도 유수율, 국비 확보가 시급하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상수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서 기고문을 작성을 했었고요. 삼성전자와 환경부와 경기도가 하수처리소를 제휴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업 용수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목표 6-5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얼음치 치어 약 1,000마리를 방류했고요. 인천에서는 도심 하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올해부터 해마다 정기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요, 수생태계 공간성 훼손 원인을 찾기 위해서 표준 절차서를 발간했고, 동시에 우리나라 하천들의 생태계 건강성을 지도로 한눈에 표현하기 위한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웃겨서 가져와 봤는데요. 전국의 하천 2,000여 개를 조사해 보았더니 172개가 하천 수생태계 우수가 나왔습니다. 2,000개 중에서 오직 172개가 우수를 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본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보고서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와 환경운동연합이 같이 작성을 하였고요.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와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한 유수율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부터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 녹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녹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수지나 등 정말 사소하게는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이는 관리 안 된 여름철 분수대처럼 물이 정체되어 있는 수력에서 물속에 오염된 영양물질로 인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급격히 증가해 물색이 초록빛으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을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일조량이 많고 유속이 느릴수록 잘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하천과 호수의 경우에는요, 영양 염류가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절별 일사량과 수온에 의해서 우전돌청이 결정되고 이 우전돌청에 따라서 물 색깔이 갈색, 옅은 녹색, 진한 녹색 등으로 변화하며 녹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녹조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16개의 보가 지어지면서 유속에 문제가 생기고 대규모 녹조 사태가 발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의가 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녹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미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녹조의 심각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녹조는 물색 변동이나 이침이 발생 등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수처리 시설의 여가지 폐색 등 수처리에 장애를 끼치기도 하고요. 종종 수돗물에서 아까 낙동강의 사태처럼 이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녹조는 마이크로시스틴, 치아노톡신, 신드로스퍼놉스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녹조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농업용수와 강변 여가활동에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농산물에서 이러한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됐다는 연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녹조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노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림은 7월 26일에 확인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전국 녹조 발생 현황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녹조는 왼쪽에 보이는 표와 같이 조류 경보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상수원 구간과 친수활동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광신, 경계, 조류 재발생, 해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발생, 녹조, 조류 대발생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경계는 주황색, 관심은 노란색, 미발령은 하늘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발령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 두 곳, 이 낙동강 유역에
몰금베리와 칠서 지역에서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낙동강 유역이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오염물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자료이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런 만큼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구간에서는 어떤 경보가 이루어졌는지 8년간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X축은 월에 대해서 나타낸 수치이고요. Y축은 경보 발령 지역 수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굉장히 온도가 소원이 증가하는 여름철 지역에서는요. 4에서 10개 사이에 관심경보, 경계경보가 발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동강 부분에 있어서 녹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하대강 유역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의 25개 채수 지점 중에서 14개 지점에서 마이크로 시스템 수치가 미국의 레저 활동 기준인 2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를 초기화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가장 녹조가 심한 낙동강 북가산단 칠수구 부분의 경우에서는요, 4,900 ppb 정도의 녹조를 보이면서 미국 기준의 245배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2년 조사 결과 낙동강 강정고령부 문산취수장 치수구암 녹조의 경우에는요, 102만 셀이 1mm에 검출이 되면서 조류경부제상의 조류 대발생에 해당되는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낙동강 하류 유역에서 구매한 백미 샘플에서 소량의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녹조에 대한 노출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개선과 강화, 인식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염물질을 통제하고 볼을 개방하여 유속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총체적인 원수, 수질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녹조와 관련된 관리 기준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먹는 물 수질 관리 기준으로 녹조의 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프랑스의 경우에서는요, 생식, 간 등의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마이크로 시스템의 섭취 허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매년 녹조로 인한 피해 데이터를 모아서 녹조 독성 문제와 국민의 건강 관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녹조 독성의 위험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소변 여과 활동, 농작물 축적, 공기 오염을 통한 녹조 피해 관리 등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녹조가 단순히 심리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의해서 생태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천 개발로 인한 수질 수생태계 악화 파트에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 3은 세계자연기금에서 제시한 담수의 지구생명지수입니다. 지구생명지수는 전 세계 포유류, 어류, 파충, 대표하는 6,617개의 개체군을 관찰 분석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1970년도 1에 대비해서 2018년도 담수생물군의 개체군이 38%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어째서 문제가 되냐면 담수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물이라고 표현되는 담수는 전 세계 전체 포유류의 3분의 1이 서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류의 삶에 있어서도 담수는 물, 식량,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담수로부터 3km 이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담수 생태계는 수질 오염, 취수, 물의 흐름의 변경, 생물종의 남해, 침입적 요입 등 인간의 과도한 하천 이용과 개발에 의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수 생태계는 한 구역 간에 분절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요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담수 생태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맥락과 비슷하게 회육성 담수어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유성 담수 어종은 연어처럼 담수 서식지에서 살거나 혹은 일정 기간 머무는 어종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회유성 담수 어종이 지난 48년간 76%가량 감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유성 담수 어종의 경우에는 서식지가 사라졌다든지 아니면 이동 경로가 막혔다든지 인간의 과도한 이용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지수 HRI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1장에서 살펴본 세부 목표 5의 생태계 건강성 지표 목표를 기억하시나요? 몇 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B등급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체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 지수는 C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등급의 비율은 20%에서 30%대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류 경량성 평가 지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C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나마 앞선 HRI 지수보다는 괜찮은 비율로 B등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0 후반에서 40%,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현황으로 어류의 건강성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수 생태계의 건강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하천부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라는 것은 물을 취수하려고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이 보의 특징으로는 하천을 가로질러서 횡단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보는 통목 기술이 정돈되지 않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명권에서 모든 나라에서 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주변 지역의 지하 소유를 올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가 하천을 횡단하여서 만들어진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천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담수 생태계가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의 정체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수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는 물을 막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문제도 야기하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로는 이러한 보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측 표는 국내 보의 현황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나라는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많은 보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3,904개의 보가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5,842, 총 17%가량의 보가 파손된 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들은 파손되었거나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용업용수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 제 기능을 상실한 보들이 다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의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파손된 보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사는 보 철거에 따른 하천의 어류밀도 변화를 나타낸 표인데요. 왼쪽은 상류를, 오른쪽은 하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상류의 하천 어류밀도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색의 배리어 리무브, 볼을 철거하자마자 상류의 생물, 물고기의 어류 밀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거를 통해서 생태계의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볼을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에서는 108개의 볼을, 프랑스에서는 39개, 영국에서는 10개의 볼을 철거하였고요.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다양한 기준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의 철거는 물고기의 이동성을 보장함으로써 하천의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보를 철거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고 있는 백공부를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보 철거를 이후로 백공부에서 수질이 나아지고 상류에서 어류가 발견되는 등의 다양한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보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보의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정리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비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비전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적혀져 있었고, 여기에서 자연이라는 용어가 인간이라는 용어의 앞에 배치됨으로써 물 관리에 있어서 자연의 중요성을 담아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물 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가 자연을 우선시하는 하천 관리인 것 같은가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개발 위주의 하천 관리 논리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HRI, FIAI 지수가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생태계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성 기반 해법으로 우리나라 하천 관리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앞선 페이지에서 하천의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은 2021년 최초로 선정된 이후로 지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천의 수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속성 진단 체계 구축을 확대 시행할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건전성 평가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건전한 물순환을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물순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재합니다.
건전한 물순환은 결국 생태계 관리,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시작하는 것이 담수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속가능한 수도 사업의 미래와 관련된 유수율과 노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효율적인 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여름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근데 올 초에 봄 지역에 호남 지역의 관측 이래 최장기간 가뭄이 있었다. 주암댐이 말랐다. 장암댐에 물을 퍼왔다라는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 극심한 홍도, 홍수, 이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피해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서 유수율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의 총수량 대비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었는데 이 물이 우리에게 몇 %로 오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지표입니다.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물은 누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하곤 하는데요. 높은 유수율은 물 낭비의 감소를 의미하고요.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증가함에 따라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수율은 이러한 유수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새어나가는 물의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선 표는 전국 누수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누수율이 감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소의 정도가 굉장히 적다. 2040년 8%라는 누수율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변화율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노후상수도 정비에 3조 96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유수율이 7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85%까지 유수율을 올려라 라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대체 어떻길래 우리나라 전국 유수율의 현황이 어떻길래 이러한 사업이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면 다음 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제가 직접 표시한 건데요. 빨간색은 전국 유수율 3위 안에, 매해 3위 안에 드는 지역의 수치들을 표시해 보았고요. 반면에 파란색은 하위 안에 드는 지역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요, 90%, 80%의 높은 유수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강원도, 제주도가 특히 심각합니다. 48%에서 51%가량으로 이렇게 조금 이러한 국가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꾸준히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수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더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 유수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검정색은 평균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빨간색은 표준 편차에 의한 그래프입니다. 평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표준 편차는 갑자기 2014년도를 기준으로 갑자기 크게 뛰었다가 이후에서는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줄어들고는 있는데 굉장히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요.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유수율의 평균은 85.7%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201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이지만 표준 편차는 이 정도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평균적인 유수율은 증가했지만 지역 간 유수율 격차가 커진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별 유수율 격차가 커진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율,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별로 분절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지자체, 소규모는 아니지만 제주도나 강원도와 같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이 전무하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순환직으로 유수율 관리자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한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상황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유수율을 관리해야 할지 그 목표와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올린 유수율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수율이 50에서 70%를 이루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차원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고요. 행정구역 자체에서 독립적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장기 근무형 상수도 관리 보직을 마련한다든지 등의 영향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르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유수율 관리는 시와 군 단위로 굉장히 작은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구역의 부담을 줄이고 수도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청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청년활동과 관련된 파트인데요. 이제는 청년활동가로서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물이라는 분야는 전통 토목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분야입니다. 사람들의 수자원 활용, 편의 제공, 그리고 재해 대비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해 온 만큼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로 이 관리가 발전해 온 만큼 물 관리라는 것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산업 분야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 분야가 정치색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 청년이 바라보는 물 관리가 어떻고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성을 물 관리에 바라는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물 관리에 있어서 청년 활동에 어떤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관한 건데요. 커넥트와 콜라보레이트, 체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맨 처음 커넥트는 물과 위생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이 이슈들과 지역민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의미의 커넥트입니다. 두 번째 콜라보레이트 협력은 우리 청년들이 화두를 생산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알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체인지는 청년들이 자신의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기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조금은 빠르게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 커넥트 주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은 캠페인, 네트워킹, 포럼 등 지역 내 물과 위생에 대한 일들을 설계하고 구현해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리마린 코리아로서
한국의 해양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한 청년의 활동을 나타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청년 활동으로서 대중들의 인스타를 통해서 이 물관리의 이슈들을 전달을 하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초에 작성했던 2023년 SDG 지속가능 시민사회 평가 보고서도 그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찾아본 문제사항을 설정을 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과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트 협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년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년끼리 의사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지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청년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위반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네트워킹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물관리 관리직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단 우리 주변에 있는 활동에서 나아가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AWC 용 프로페셔널스라는 활동들처럼 전 세계, 아시아의 청년들 같이 네트워킹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은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청년들이 지속성 있는 물과 위생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 학습하여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는 스스로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처럼 환경부나 수도사업부에서 제공을 하는 물 산업에 대한 교육을 듣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물 관리에 관련된 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 생각을 주변에 있는 청년분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협력하여서 꾸준히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일반자들, 전문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발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